섭취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족으로 섭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기출됐던 문제거든요. 자료가 부족할 때 섭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준을 묻는 거죠. 답은 2번 충분 섭취량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내용서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영양 권장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존에. 예, 근데 이제 이게 2005년부터 이제 새롭게 이게 설정이 돼가지고 2010년에 1차 개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한다라는 영양 권장량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식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오히려 많이 먹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식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양 권장량이라는 기준에서 영양 섭취, 영양 권장량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들, 한국인들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 섭취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넘치는 어떤 영양적인 과다 섭취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정한 수준까지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소의 섭취 어떤 수준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든가 영양소의 과다 섭취의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는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이 있고, 예,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금방 나왔던 충분 섭취량,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이렇게 크게 4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4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필요량, 예, 필요량을 일반적으로 평균 필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집단의 97.5%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의 절반,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대상 집단의 97.5%의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을 권장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금방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섭취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사용하는 기준이 충분 섭취량이죠.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기준. 쉽게 얘기하면 과량 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지용성 비타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과량으로 섭취를 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필요량만 인체에서 취하고, 근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이 소변을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간에 데미지를 입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과잉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과량 섭취 시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이제 어떤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할 때 이제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을 정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4가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일단 알아봤고요. 그 부분 중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 섭취량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판단으로 낮춘 탄수화물의 총 에너지 섭취량은 몇 %인가?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당뇨에 관련된 그런 당뇨나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탄수화물의 총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65%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55%까지 낮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다가 이제 제가 잠깐 쓰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대 지질 대 단백질의 비율이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지방은 15에서 30%, 그 다음에 단백질은 7에서 15%. 이렇게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적정 비율이죠. 예, 그러니까 각 3대 영양소에서 취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이 55에서 65, 지방이 15에서 30, 단백질은 7에서 15. 예, 이렇게 에너지 적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서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55에서 65%가 이제 탄수화물의 총 에너지 섭취량 퍼센테이지이고, 요것은 이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증가한다라는 판단으로 낮춘 탄수화물 양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그 세포의 성장이 나와 있는데요. 세포의 성장 단계에서 비대성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장을 얘기를 할 때 증식성 성장과 비대성 성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증식성 성장은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비대성 성장은 세포의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비만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소아비만인 경우에는 아이들 성장 시기에 아이가 비만하는 경우에는 비만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고, 수가 이미 증가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비만세포 수 자체가 이제 더 살이 찔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세포 수의 증가는 증식성 성장이고, 그 다음에 그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비대성 성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세포수가 증가한다. 예, 요거는 증식성 성장이죠. 2. DNA 양이 증가한다. 이것도 증식성 성장이에요. 3.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예, 답이 3번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비대성 성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짐과 동시에 DNA 양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크기만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생물체의 성장 발달 과정이 옳은 것은, 그러니까 생물체가 성장을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발달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만세포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비만세포 수가 커지다가 성장이 멈추고 나면 비만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장 단계도 똑같이 수가 증가한,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증식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증식과 비대가 함께 가는 단계, 그 다음에 성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비대성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증식과 비대, 그 다음에 비대. 이렇게. 그래서 1번이고요. 자, 7번을 보시면 신체 각 조직의 성장 상태 중 흉선의 성장 곡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흉선을 림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흉선 같은 경우에는 10세에서 12세 때 20세의 2배가 되는 비율로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0세에서 12세 때 이제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1, 2, 3, 4, 5번 중에서 답을 찾자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은 일단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단 이게 뭐 시험 문제에 기출이 된 적은 없습니다만 각 우리가 이제 신체별로, 그러니까 신경이라던가 금방 나왔던 그 흉선이라던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성장 패턴,
그다음에 성선, 이런 것들이 각각 그 곡선이나 성장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세 때에 이제 거의 그 성장이, 그러니까 세포의 수가 증가가 멈춰져 있죠. 4세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정하게 이제 고수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두뇌에 관련이 된 신경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 수가 만 4세 때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세포 수라든가 또는 뇌 발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 뒤부터는 일정하게 이제 그 세포 수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선에 관련된 것들이고, 3번은 일반적인 성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장 곡선으로서 S형 곡선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3번의 형태로 우리가 키라던가 몸무게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선이죠. 성선형으로서 이제 보통 12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12세 분기점으로 해서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성호르몬이라던가 여러 가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곡선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이제 설명 부분들이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설명 부분들인데, 거기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림프형, 신경형, 일반형, 성선형에 대한 그 곡선들이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분리한 것이 거기 나와 있는 1, 2, 3, 4번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그 세포 내 소기관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묻는 문제인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묻는 문제는 2008년, 2012년 두 번 기출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5번 에너지 발전소, 다시 말하면 ATP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13번도 2002년과 2008년 두 번 기출이 했던 문제인데, 거기를 보시면 이제 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핵 속의 염색체는 주로 RNA이다. RNA가 아니고 DNA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세포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은 리보솜이다.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세포막이 변화되어 형성된 것이 사립체이다. 그러니까 사립체는 다른 말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이 변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고, 보통 사립체인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외막과 내막 두 개인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ATP를 생산하는 에너지 발전소가 된다. 그 다음에 자체의 어떤 DNA, RNA, 리보솜을 갖고 있기도 해요. 미토콘드리아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TCA 사이클이나 우레아 사이클 같은 물질 대사에도 관여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다른 말로 사립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이 이제 그 나중에 생리학을 따로 공부를 할 때 이게 맨 첫 부분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영양학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세포는 이제 세포 어떤 구조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외과 내육으로 되어 있고, 이 세포막이 소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바깥의 어떤 이제 그 외적으로 환경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소기관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세포막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 당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이러한 세포망 안쪽에 있는 소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토콘드리아, ATP를 생성하는. 그 다음에 소포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활면 소포체와 조면 소포체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활면 소포체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의 대사가 일어나요. 당질 대사, 지방 대사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골기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거대 물질, 그러니까 거대 물질은 주로 단백질, 당단백질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당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분비, 과립을 제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골기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소체라 그래서 이 과산화소체 같은 경우에는 카탈레이스라던가 또는 포록시데이스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또는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과산화소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보솜. 리보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리보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핵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생명 중추이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 핵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핵 안에는 염색체, 핵소체, DNA, RNA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제 세포는 세포막,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기체, 과산화소체, 리보솜, 핵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